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려 1700페이지에 달하는 톨스토이의 대작이죠. 안나 카레니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불륜 소설 혹은 그 유명한 첫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정도만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호흡과 러시아 특유의 복잡하고도 비슷한 이름들 때문에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최고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정교사 롤란과 바람이 난 오빠 오블론스키 때문에 세연이 돌리를 달래주러 안나가 모스크바로 오게 됩니다. 우연히 그 와중에 기마대 장교인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고위공작인 남편 카레닌 그리고 불륜을 죄악시하는 사회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격가지지만 레빈과 또 키티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안나의 오빠인 오블론스키의 친구이자 시골의 귀족인 레빈은 안나의 새언니, 돌리의 여동생인 키티를 짝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아닌 브론스키를 짝사랑해 서로 엇갈렸다가 브론스키가 안나를 선택하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레빈과 키티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죠. 작품의 가제가 두 부부 혹은 두 결혼이었다고 하는데 안나와 브론스키의 비합법적인 가정 그리고 레빈과 키티의 합법적인 가정을 대립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죠. 금욕적인 삶을 위해 쾌락과 탐욕을 버리기로 결심한 톨스토이였지만 이를 생활에 옮겨 실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언행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톨스토이는 성과 또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었고 후기 작품들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안나 카리리나에서 역시 톨스토이는 강한 본능적인 욕구를 지닌 주인공을 작품 속에 등장시켜 극단적인 쾌락축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랑,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를 이성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번민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설이 쓰여진 19세기 말 러시아는 러시아를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권 국가에 분류시키는 것이 앞으로 러시아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표트르 대제에 의해서 급격한 서구화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시아적 정체성과 서구적 정체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이 있던 시기였고, 또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겉만 서구화가 되어 있고 속은 아직 전통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양면성을 띈 시기였죠. 표트르 대제는 이 서구화의 진행을 위해 정책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시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수염의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수염이 없는 얼굴은 당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근대화된 서구인들의 대부분이 수염이 없다는 것을 보고 당장 본인부터 시행했죠. 두 번째는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이전한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비옥한 농지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기엔 적합하지 않았고 따라서 바다를 맞대고 있는 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한 것입니다. 이 두 도시의 차이는 건축물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수적이고 아시아적인 동방의 모티프를 따르는 모스크바의 바젤 성당은 어딘가 모르게 페르시아나 터키 쪽의 건축 양식과 비슷하고 페테르부르크의 성 이삭 성당은 세련되고 또 서구화된 모습이죠. 즉, 맨 처음 안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오는 장면 그 자체가 서구화된 곳을 떠나서 러시아적 전통이 아직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곳으로 온다라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불륜일까요? 톨스토이는 이 통속적인 불륜 소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며 안나는 왜 자신의 남편을 두고 기마대 장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졌던 것일까요?
브론스키는 기마대 장교로 서구식 기사도를 배운 당시 러시아 여성들이 접하기 힘든 굉장히 신식이고 고귀한 남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글씨를 잘 쓰면 저 사람 됨됨이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원서판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말을 잘 다루고 또 잘 타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 즉 귀족일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죠. 직업이 주는 기대치와 가족으로부터의 자유가 브론스키를 한층 더 매력적인 남성으로 보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서 나오는 가문의 수익으로 생활했던 과거의 귀족들과는 달리 기마대원들은 봉급을 받아 자신의 돈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비교적 더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결혼할 배우자를 먼저 제안할 수 있는 문화는 18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19세기 말 러시아는 겁만 서구화된 양면성을 띤 사회였죠. 무도회에서 춤을 출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와 결혼할지는 결정할 수가 없던 사회였던 것이죠. 안나를 불륜을 저질렀다고 100% 욕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서약해서 결혼했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건 배신이며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부모 또는 집안에 의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 결혼 내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배신의 감정적인 무게가 다른 것이죠. 안나 역시 어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택하고 위선의 껍데기로 이루어진 공허한 삶이 아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저항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안나가 불륜을 저지른 또 하나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우선 러시아의 이름 짓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본인 이름, 아버지 이름, 동네 가문, 즉 남편의 성 순으로 세 가지를 포함하게 되죠.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아냐 알카데비아 오블론스카야로 결혼 후의 이름 안나 알카데비아 카레니나와는 다릅니다. 이 러시아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대거족의 굴레가 강하게 옥죄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내가 브론스키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 즉 그의 부인이 되니 남편의 성을 따라 브론스카야가 되겠죠. 결혼하기 전 원래 자기 모습인 오블론스카야가 운율상으로도 남편의 부인일 때인 카레니나보다 연인과 함께 했을 때인 브론스카야와 더 비슷하다라는 것에서도 그녀가 브론스키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자기 자신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브론스키를 선택한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의 문장들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라는 말은 서문 혹은 책의 앞부분에 그 책을 내게 된 취지나 목적을 담은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나 카리리나는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라는 로마서 12장 19절 내용을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이성이 주어진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죠 라는 말처럼 이성은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몰아붙입니다. 톨스토이의 사유 안에서 이러한 이성의 사용은 잘못되었고 또 오만한 것이죠. 생명이란 하느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감히 인간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우리 인간은 그의 사유 안에서 하느님이 부여하신 선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감히 심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서문으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싶던 것은 심판은 삶을 끝내게 하지만 용서는 삶을 지속시키기에 우리네들 삶에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아닐까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너무나도 유명한 첫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과연 이 행복한 가정을 이유는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소설 속 톨스토이의 생각이 어떤 인물에 담겨져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톨스토이의 분신은 소설 속 레빈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레빈은 키티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귀족 사회의 허영, 허식의 염증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레빈이 비록 한번 거절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이 둘은 결국 부부가 되어 사회의 굴레와 귀족들의 허영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라는 사이드 스토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둘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다음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키티에게 청혼할 때 키티가 자신이 브론스키를 좋아했던 사실을 용서하느냐 물었을 때 레빈은 내겐 잊고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난 줄곧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키티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자존심 이런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키티도 사실 가문도 좋고 아직 어리며 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시골에 처박혀 있는 레빈에겐 갈 필요가 없었을 테지만 브론스키 이후 그녀는 교훈을 얻었고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두 비슷한 이유는 아무런 인과관계 혹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타심 또는 사랑으로 이야기되는 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상관없이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삶의 매 순간은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의 명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에게는 그것을 삶의 매 순간 속에 불어넣을 힘이 있어라는 레빈의 자각으로 끝이 납니다. 삶의 불행도, 고난도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며 이를 인정하고 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삶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결국 레빈임에도 제목을 콘스탄틴 레빈이 아닌 안나 카레니나로 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깨닫지 못한 안나 카레니나가 더 많다라는 강력한 각성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자존심과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옳다는 행위,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함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듯이 처음 안나에 대한 브론스키의 사랑도 즉위를 내던지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이나 이타적이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브론스키라는 이기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선은 사라지고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이해관계가 사고와 또 행동의 표준이 되었죠. 자존심을 버린 안나는 브론스키를 얻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반면 처음에는 안나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선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진정한 사랑을 했었던 브론스키이지만 점점 나 자신이라는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는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둘의 사랑은 위태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또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